나에게 화내는 사람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바라보기, 보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먹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움에 있어서 배우는 과정에 실수가 있는 것도 필연입니다. 그러니 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기 방식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일수록 소중한 관계일수록 마음이 더 지칩니다. 나에게 화를 내며 비난하는 것에 노출되면서 내 마음은 자꾸 위축되고 나 자신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못하는 나는 스스로에게 불만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20대 초반 가정의학과에서 일할 때 원장님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환자 앞에서도 차트를 책상에 툭툭 치며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간호사 모두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 원장님이니까 표정이 굳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원장님은 왜 환자 앞에서 이렇게 성질을 내지? 이성이 정말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화내는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이 환자 앞에서 실수하는 것은 병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고 의료기관에서 실수는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화내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둘 게 아니라면 내가 꼭 했을 것이 아니라 빠르게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돌아가고 나면 나는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시원하고 잘 달는 커피를 타드리며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부지집으로 잘못을 깨달았다고 알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 입에서 커피를 타주는 것이 아니라 우수하게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누그러진 얼굴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 동안처럼 마음 불편한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화내는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랑 똑같이 화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화내는 기질을 스스로 바꾸고 애쓰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내는 마음의 본질에만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화내는 이유만큼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됩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나면 나는 장단을 화내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내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귀담아 들을 만한 메시지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면 메시지 자체에는 수긍을 합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 좀 미성숙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나에게 납득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났을 때는 내 얘기가 들리지 않을 테니 시간이 지나 상대 기분이 차분해졌을 때 내 감정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이 중국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중국 사업사 출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나의 상위 직급분이 나에게 화를 많이 내며 내가 제일 멍청한 것 같다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안 그래서도 내가 한 실수에 나 스스로 화가 나는데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싶은 분에게 내 부족한 점을 보인 것도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라는 생각에 또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커뮤니티 템포제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생깁니다. 그게 큰 매출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노력한 여러 사람과의 시간과 비용이 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그분은 답답한 마음과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려고 해서 상대방이 내게 화난 것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나의 답은 클 수가 없습니다. 절이 심한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처럼 내가 윗사람에게 받고 싶으면 내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내 자리를 떠나기 싫다면 기분 나쁜 나의 감정에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 표현 방식을 어떻게 소화시키냐면 남습니다. 상대방의 고마운 것에만 집중해 봅니다. 분명 고마운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번 그 폭언을 조용히 넘기면 그 폭언의 강도는 더 세지고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나의 주눅 도는 마음 그리고 내 생활에 당신의 언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언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나 욕하는 마음에 화내는 저 자신이 화내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인하게 말하거나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 역시도 나에게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정중하게 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서로가 잘 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이라는 반면에 불편해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충분히 흔들기도 하고 자존심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에게 먹감을 주는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는 보면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할기를 떠나서서 객관적인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이유가 제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내게 떠나서 불쌍해 마음이 아프지게 타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가치는 담보로 세상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단 하나의 정답은 당시 가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제 마음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일을 꿈꾸며 사는 당신은 특히나 그게 가치를 실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다치는 환경에 삶을 봅니다. 당신의 당연히 감옥 떨어진 사람은 드림킬러라니까 그들이 나를 뒤들은 내 멋지게 대처합시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는 다른 모습으로요. 이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작품을 받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다는 상상력으로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을 열심히 일하면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귀엽게 캐릭터화된 다섯 감정의 주인공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일하면서 다가오는 다투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드라마로도 방영된 인기 웹툰은 유머의 세포들에서도 주인공들이 어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지 세포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서 재미를 준 작품이다. 이후 충동공을 할 때는 소비세포 상에 뻗어들 때는 감정세포, 시각과 심층 담당과 순수한 세포 등으로 감정들이 캐릭터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들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캐릭터 주인공을 선택할 것인가? 제 성격에서 나오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드는 킬러입니다. 나도 한때는 내 꿈을 꾸는 내 방해만 할 드는 킬러를 열심히 키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반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 휘둘리게 됩니다. 이 성장을 하기나 마음먹은 사람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감정을 빠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0대에 쓴 일기장을 보면 울적한 기분에 대한 일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나이 20대를 돌아보면 그렇게 딱히 슬퍼할 이유가 없는 감사한 것을 기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울적한 기분을 나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수성이 성장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시각통해서 우울한 기분은 내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기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한다는 거였습니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리를 두면서 나의 긍정적 에너지에 영향이 오지 않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빠르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그 사람의 장점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면 됩니다. 모든 상관과 잘 지내는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그냥 진지한 관계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를 집중하기나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삶과 서로가 사람의 긍정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보다 더 멋진 나를 그 사람에게 드는 감정에 머물러 있을 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연인 간의 유전을 예로 통보해봅시다. 이분 앞에서 누가 성의시간 서서 수명을 느낍니다. 너무 사연스럽지만 하지만 이분 앞에서 그런 고맙던 것 미안했을 정도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봅시다. 이 고마운 감정은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사랑했던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 그리고 미안했던 감정도 네가 만나게 될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어진 사이를 다시 이어붙일 것이 아니라면 지난 인연에 연연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